안녕하십니까.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조, 네. 나는 4조 발표를 맡은 조장 황준호고요. 저희 전 4명, 팀원이 4명입니다. 혜수님하고 승민님은 크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쪽 같고, 이제 그 네트워크 쪽 담당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CI/CD 쪽, 그리고 성우님께서는 모니터링하고 이제 웹 쪽 좀 봐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가장 큰 목표인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에 그 가장 큰 초점을 맞췄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영역 아우르는 서비스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용성입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해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확장성입니다. 뭐 사용자가 늘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주안점을 둔 부분인데 그 비용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라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면 실제로 수행하기까지의 어떤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렴하게 그리고 좀 고효율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주안점을 둔 것들이 그 경험입니다. 저희는 이제 경험이 일천한 만큼 그 어떤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애드인, 어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뭐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GPT가 나온 지 11개월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GPT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원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GPT로 뭔가 우리가 문답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구상하기로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주제는 그 GPT의 어떤 요리에 대한 뭐 물음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료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뭐 그런 관련한 내용들을 그 GPT에게 물어보면 GPT가 답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이런 API 등을 이용해서 어, 서비스가 이제 이런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GPT를 이용해서 최대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용의 그 시발점으로서 이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발굴을 먼저 했고요. 이제 GPT를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제 이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쪽, 기본적인 인프라 쪽을 그 구상해서 이제 작업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월 돼서 이제 뭐 페이로버 자동화라든가 어떤 안정성이나 확장성에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성도를 보시면 일단 그 라우터 53 유저에게 이제 유저가 라우터 53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 HA 프록시 부분입니다. 온프레미스 HA 프록시에 먼저 붙어서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할지 이제 AWS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로 그 어떤 요청을 넘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어떤 그 요청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됐다면 뭐 이를테면 온프레미스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엔진엑스 그리고 플라스크를 통해서 와스가 지원되고 그리고 만약 필요에 의해서 이제 DB에 접근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DB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만약 AWS로 들어가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CI/CD 과정은 Git에 소스를 올려서 이제 자동 그 GitHub 액션을 통해서 그 업데이트가 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용 최적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만약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트래픽을 전부 온프레미스에서 받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온프레미스가 버틸 수 없는 어떤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그 트래픽을 넘기는 조금씩 넘기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용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구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3개 그리고 워커노드 3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클러스터의 상황을 잘 그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시보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퍼블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로드 밸런서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베어메탈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클러스터에게 그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메탈 LB를 설치해서 서비스 노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드린 SPOF 그 페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DB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마스터, 이제 슬레이브 노드 2개를 해서 3개가 동기화된 형태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이쪽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제 IO가 슬레이브 IO가 1번 마스터 노드하고 동기화돼서 계속 동작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기화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마스터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마스터가 만약 끊어지면 그걸 잘 감시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이제 마스터를 슬레이브를 마스터로 승격시켜서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그 고가형성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HA를 구성하고 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서 MHA 모니터라는 인스턴스를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IP를 보고 DB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 마스터가 슬레이브 혹은 다른 노드로 바뀌게 되면 IP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정상적으로 못 찾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P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VIP를 대표로 내세워서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2개의 노드에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그 스크립트, MH가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감시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만약 이쪽에서 DB 마스터가 스탑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른 노드가 마스터로 U 마스터가 되도록 이렇게 동작하도록 했고요. 저희 퍼블릭 쪽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 과거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화해온 과정을 저희는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불리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싶었고요. 이건 사실 프로젝트 전만 해도 사실 이건 그냥 하고 싶다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는데 점점 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버리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네, 구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이렇게를 통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말하자면 소스 코드를 돌린 역할이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람다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람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격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역시 우리가 서버리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서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AWS 서버는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용 최적화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수천 번의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채 1달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확장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에 따로 설정할 것도 없이 그냥 람다가 많이 호출되면 알아서 AWS가 자동으로 이 서비스를 그 서비스 규모에 맞게 자동적으로 확장, 축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람다의 소스만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람다 서비스는 그냥 강건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은 일단 환경적인 제약이 크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리소스 제한도 크게 사실 어떤 뭐 컨테이너 용량이 뭐 1기가를 넘어선다거나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뭐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로드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람다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버의 부담도 늘어나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그런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엔터프라이즈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람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플라스크를 사용했는데요. 이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소스 코드만 올리면 사실 람다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자파라는 툴을 이용해서 람다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이고 또 나중에 또 뭐 세션 문제도 저희가 언급하겠지만 뭐 그런 문제들 어떤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도 하게 됐고 물론 이제 발전된 서비스라고 했지만 마냥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제 양측의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사용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매트릭을 받아서 그라파나로 표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프로메테우스로 이제 각 노드나 클러스터,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래프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그 AWS 서비스를 호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워치에서 받아온 자료 매트릭들을 토대로 이제 요 그래프 하나로 표시해서 이제 받아서 표시를 한 내용들입니다. 또 HA 프록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 목표가 뭐였냐면, 저희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가 모든 부하를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그걸 넘치는 조건의 경우에 AWS로 넘긴다였기 때문에 HA 프록시를 통해서 이런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HA 프록시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그 인스턴스가 죽어버리면 서비스가 모두 중단돼 버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키버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키버 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버추얼 IP 아까 MHA 그 DB 그 HA 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버추얼 IP를 내세워서 HA 프록시 두 개가 서로 스탠바이, 액티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 하나가 죽더라도 하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페이로버를 테스트했는데요. 보여드리자면 저희 우측에 이렇게 VIP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VIP가 지금 111번 대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항상 서비스로 접근할 때 저 IP로만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키버 라이브 서비스가 죽어서 HA 프록시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VIP가 좌측의 화면, 좌측의 인스턴스로 붙어서 이쪽이 실행이 됩니다. 이쪽은 스탠바이 상태가 자동되고요. 다시 키버 라이브를 살리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VIP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인스턴스를 대기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그 SPOF 에러를 막고자 했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거 되게 잡다한데 가장 이 부분만 보시면 디폴트는 온프렘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트래픽들이. 그렇지만 하이 트래픽일 경우에는 AWS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 서비스가 가동하도록 했고요. 그 트래픽은 여기 설정을 통해서 만약 그 커런트 이거는 HA 프록시에 지원하는 다양한 함수 값들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결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이 어떤 일정 숫자를 돌파하게 되면 하이 트래픽으로 규정하게 되고 AWS API 게이트웨이가 동작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하를 주게 되면 잠시 우측에 보시면 이쪽이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하를 감당해야 될 곳이고 이 위쪽이 AWS API입니다. 이 숫자가 만약 수많은 부하가 가해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프렘에서 다 받아내지만은 조금씩 API 게이트웨이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은 웹 서비스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챗GPT를 이용했고요. 챗GPT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그 오픈AI API를 이용해야만 이제 챗G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가장 처음 이제 두 번째 API 키.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뭐 과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모델은 저희는 챗GPT 3.5 터보라는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각 모델마다 그 과금 체계가 다 다르고요. 저희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5를 이용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시스템 어시스턴트 유저 이 부분은 시스템의 이제 메시지 챗GPT와 대화를 하는 부분에 이제 주안점이 그 메시지 부분인데요. 시스템 부분은 챗GPT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당신은 요리사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시스턴트는 대화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챗GPT와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대화들이 연속적으로 챗GPT가 마치 과거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시스턴트 메시지가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가 문답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유저는 우리가 그냥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반환되게 됩니다. 뭐 이건 소스 코드고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CI/CD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액션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GitHub 액션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요. 첫째로 별도의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서버를 그 지원해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별도의 어떤 뭐 인스턴스나 혹은 뭐 서버를 대여할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마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뭐 저희가 과거에 젠킨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도 한번 해봤지만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힘든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짜는 스크립트를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야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비슷한 예도 많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저희가 되게 편하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만들고 싶은 요리에서 어떤 재료, 이런 그 간단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직 된장찌개를 만들려면 무슨 된장 그리고 무, 왜? 무, 두부, 호박. 호박.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한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된장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GPT 마음이라서 한번 잠깐 기다려 볼까요?
된장찌개, 무된장국, 두부조림, 호박전 이렇게 나오네요. 뭐 제가 이 답변은 제가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주안점이 이 서비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걸로 가능한 GPT로 API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간단하다고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완성도를 높이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지만은 좀 더 사람들이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 세션 유지가 된다면 어떤 로그인이 원활하게 동작하고 그 로그인을 기반으로 뭐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 그 뭐 재료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DB에서 불러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구현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세션은 확실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니터링 중 이제 얼럿이 발생하면 그걸 좀 SNS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고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는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간단한 만큼 모바일로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저희가 나름 만족을 하면서 좀 특이하게 구성하게 됐고 그래서 네, 소감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